안녕하세요. 이 마이크 필요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생일이신 목사님한테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한 4-5분 앉아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뭐 쓰지도 않을 칠판 여기다 해놓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사실 그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인가? 그걸로 나갔죠. 중국 관계?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임진왜란에 대하여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전개되는 순서, 그리고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와 그 동아시아 그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임진왜란인데, 그냥 말 그대로 임진년에 일어난 왜구들이 일으킨 전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우리 싸움의 주체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조선 땅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지만은, 이 전쟁은 단순한 그 일본과 조선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보면은.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하면서 명나라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 개입하게 되면서 명나라 군사와 같이 따라온 그 서양인들도 있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은 그 흑인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흑인 노예? 흑인들이 이 임진왜란에 참전을 해요. 5명이. 그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예, 명나라 그 상인들을 따라온 그 왜곡 서양 상인들이 한 5명 정도가 기록에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잠수 실력이 뛰어난대요. 그래서 적군 배에 가서 밑에 구멍 뚫고 도망가고, 뭐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 당시는 벌써 서양과 교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르투갈 뭐 이런 사람들, 거기서 선교사들도 그 군대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외장 같은 경우,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그 천주교로 개종을 해갖고 매일매일 그 미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한 그 신심이 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본과 조선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사실은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생각이 되십니다. 거기다가 요즘 또 일본하고 한국과 경제적인 문제, 뭐 보복, 뭐 지소미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미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그러면 이 임진왜란은 누가 이긴 전쟁이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한국 측 사람들,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대첩을 중심으로, 크게 이겨 그 전쟁, 그 전투를 중심으로 명부가 이루어지고 조선이 이겼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좀 짙었는데, 과연 진짜 조선이 이겼을까?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40분 정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얘기하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슴지 말고 각자 갖고 계신 스마트폰 있죠? 그걸로 그냥 구글로 검색해 주세요. 그 질문 받고 그러면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네? 절대 저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검색하세요. 이제 강의 순서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 조선, 중국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해갖고 1기, 2기, 3기. 임진왜란이라면은 사실 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 다음 97년 정유재란까지 합쳐서 7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세 시기로 구분을 할 거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그 전체 동아시아, 중국, 조선, 일본에 미친 영향,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우선 그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1477년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120년, 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1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고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싸우고 밥 먹고 자고, 이 짓을 계속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쇼군, 장군이죠, 우리나라 장군 쇼군 체제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영주들이 쭉 있었는데, 어차피 천황은 실권이 없었고 쇼군이 모든 실권을 갖고 국왕 역할을 했는데, 1477년도부터 그 쇼군과 쇼군 동생과, 아주 이거 복잡하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생각할게요. 걔네들이 이제 쌈박질을 시작하면서 전국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쇼군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120년 동안 계속 밥 먹고 싸우고 그래서 이 일본군의 전투력 수준은 굉장히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최고에 다다랐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임진왜란 하면 일본군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죠. 조총. 우리는 이제 조총이라고 하고요. 우리나 중국에서는 그 총의 개머리판 모양 그 뒤쪽에 있는 게가 그 새 부위 같이 생겼다고 하고 조총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그 재질의 의미를 더 갖고 철포라고 써요. 철로 된 포. 근데 사실은 이게 총포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구경이 20mm 이상은 포, 그 밑에는 총. 그러니까 뭐 한국군이 갖고 있는 뭐 발칸포, 오리콘포, 이게 다 20mm가 넘는 그 포예요. 그리고 이제 소총 같은 경우 뭐 6.67mm, 뭐 7.62mm 육공 같은 경우, 그래서 총이고 총포인데, 얘네들은 그냥 그걸 그냥 철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철포를 우리는 그냥 한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 철포고, 원래 그 일본 애들이 발음하는 거는 뭐냐면 대포예요, 대포. 근데 그 앞에 없을 문자를 붙이면은 뭐가 됩니까? 무대포가 되죠. 그 무대포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따가 그 평양성 전투 이후에 거기도 이제 무대포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그래서 일본은 그 1543년에 이 조총을 처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총 받아들이고 6개월 만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나서 1년쯤 되는 데서 조총의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각 다이묘들이 그 조총을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많이 받아들이고 잘 활용했던 사람이, 그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이제 3명 정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그 전국 시대를 거의 마무리하고 거의 통일을 하기 직전에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죠. 그리고 그 자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치고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전국을 이제 통일하게 되면서 뭐가 문제냐면은 맨날 120년
동안 쌈박질 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이제 어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아직도 그 혈기가 있죠. 왕성해요. 그걸 어디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다 싸울 만큼 싸웠고 나눌 만큼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은 그 조선과 아니면 명나라와의 그 교육을 통해 갖고 자기네의 선진 문물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는 그런 상황인데, 조선은 그냥 대마도 거기서 해갖고 조그맣게 무역을 하고, 중국과는 저 남쪽으로 돌아갔고 영파라고 하는데 그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역을 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영파에서 일본 애들끼리 쌈박질을 자기네 그 두 팀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게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얘들이 명나라에서 그 무역을 못하게 끊어버립니다.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전통적으로는 그 다이묘들의 힘을 분출하고 걔네들이 힘을 죽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 명나라와의 무역, 그것 때문에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명나라를 가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명향도라고 표현을 해요. 일본 애들이 조선에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니네들이 길잡이가 돼, 앞잡이가 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을 아주 하찮게 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최도라, 최자가 굉장히 그 필요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필요 없는 땅이야. 보통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그 대마도주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야, 내가 전국을 통일했으니까 니네가 조선이 친하니까 조선 국왕을 내 앞에 데려와서 무릎 꿇게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똘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명향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고,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살짝 바꿔요. 정명가도, 명나라에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그 당시 일본은 조총을 받아들이고 120년 동안 쌈박질하고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은 충만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은광 개발 같은 걸 해갖고 돈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 옥강이라고 해갖고 제철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철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무기 만드는데 칼,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이나 명나라 칼은 그냥 스치면 피 나오고 끝인데, 일본의 칼에 스치면 그냥 스쳐도 중상, 그 냅두면 사망. 굉장히 그 무기의 질이 틀렸어요. 둘이 부닥치면 명나라 조선의 칼은 그냥 다 날아가는 정도. 그리고 제철 산업도 강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좋고 아주 충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명나라를 친다는 그 핑계를 내고 조선 침략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도와줬다고 우기는 그 명나라는 상황이 어떠냐면, 명나라도 조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금 일찍 건국이 됐죠. 주원장이. 얘네들도 200년이 지나면서 슬슬 나라가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부적으로도 생기고. 특히 중국 하면 매번 나오는 애들이 그 내시들 있죠. 판관들의 파워가 커지면서 안이 썩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여진족,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건국하는 누르하치의 여진족의 힘이 강해집니다. 여진족은 그 요동 쪽에 있었는데 한 3개 부족으로, 크게 3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부족을 누르하치가 야금야금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어차피 명나라는 이제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조선을 보면은 조선은 건국하고 200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평화. 그 전쟁은 없었지만은 내부에서 당쟁이나 이런 거, 사화나 이런 것도 엄청 많았죠. 내부에서 쌈박질만 하고 외부에 대한 그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120,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20년 전부터 일본의 어떠한 사절단이나 뭐 이런 걸 파견을 안 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계속 파견해달라고 해요. 통신사나 이런 데를. 근데 핑계를 대죠. 야, 니네 지금 쌈박질하는 나라잖아. 쌈박질하는 나라에 우리 사신 괜히 보냈다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데 우리 안 보내. 그러면서 120년 동안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일본이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대로 200년 동안 안에서 쌈박질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뭐 그 임난 나기 전에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해요. 대마도주를 통해서 보내달라, 통지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 서인의 누구죠? 잠깐만. 그 김성이라고 황윤길, 김성일, 그 다음에 그 저 허균의 형인 허성 이렇게 3명 해갖고 보내서 1년 동안 갔다 와서 뭐 했는데 양쪽 된 상반된 의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기 침략 안 할 거다, 여기서는 할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런 얘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조선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옛날 그 고구려 때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군사력 없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그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592년 음력으로 4월 13일 날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산진으로 들어오죠. 부산진 오자마자 그날 함락되고 그 다음날 바로 옆에 있던 동래. 옛날에는 지금 이제 부산시의 동네가 일개 아마 부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동네는 부사였고 부산은 진이었었어요. 훨씬 작은 데였죠. 진이라는 거는 그 군사들 주둔지였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서 진자 붙어 있는 데는 다 그런 옛날 그 진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시계 나오는 정동진은 바로 그거예요. 서울에서 진짜로 정동 쪽에 있는 진이다. 그래서 정동진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진 들어와 갖고 4월 13일 날 부산진 들어가고 함락되고 그 다음날 동네 그대로 함락됩니다.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거기 부산을 지키던 장수가 멀리서 막 새카맣게 애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쟤들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뭐 이렇게 쌀이 필요해? 그리고 그냥 사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들이닥치나 15만 대군이 그냥 들이닥쳐갖고 다 함락됩니다. 근데 4월 13일 날 얘들이 시작을 했는데 조선 한양 정부에서는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4월 17일 날 알아요. 3일 동안 그러면 왜 몰랐느냐? 얘들이 부산 동네를 갖다가 박살을 내면서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봉수대를 점령해갖고 봉수대를 아주 파괴시켰어요. 아시다시피 봉수로 그 불을 올리고 연기를 피우고 해서 그 국가의 그 위급 상황을 갖다 알려야 되는 건데 그 봉수 체계가 거기서 무너지면서 글로 못 가고 하면 파발로 가겠죠.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시작을 했는데 조정에서는 4월 17일 날 알게 되죠. 아주 일본은 조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체제, 통신 체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봉수대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17일 날 조선 정부에서는 알게 됩니다. 난리 났어요. 생각지 못한 대군이 몰려들고 걔들이 올라오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 당시 조선의 최고의 장수는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탕금대전투의 그 신립장군, 그 사람이 거의 그 넘버1이었죠. 장수로는. 그 다음에 넘버2가 누구냐면은 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일장. 이일을 먼저 상주로 급파를 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이 조선의 그 군사체계가 무너지면서 옛날에는 진관체제라고 해갖고 진이나 이런데 상주 병력을 갖다가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관체제에서 이제 제승방략체제라는 그 체제로 바꿔요. 그거는 유사시에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장수가 내려가서 그 사람이 그 외적과 싸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한양에서 너 내려가 상주 가서 한번 해봐 그랬는데, 서울에서 3일을 기다리면서 병사를 모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소집에 응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2일 정도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자기가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당시 거기에 응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명인데. 그러니까 이 일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립이나 이일이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다 그 여진 쪽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만 그쪽에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일이 그냥 자기 부관들 몇 명 데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남자라고 생긴 애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병력으로.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모함지절이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군대의 기본적인 상식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상주로 내려간 이 일은 사실은 싸워보지도 못해요. 아침에 밥 먹으려고 다 불피고 있는데 일본군이 습격을 해갖고 거기서 아주 전멸을 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일은 또 이 친구는 도망가요. 도망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신립한테로 갑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상주에서 이 일이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조정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립을 딱 불러서 신립 보고 넌 충주 가서 막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선조는 아직 있습니다. 한양에. 근데 아시다시피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잖아요. 근데 배수의 진을 치고 홀라당 대패를 하죠. 거기서 죽죠. 그래서 그 나중에 명나라 장수가 그 얘기를 하죠. 야, 니네 조선의 넘버1이라는 장수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배수의 진을 쳐갖고 전멸을 당하면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신립이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기병을 다뤘던 사람이거든요. 여진족하고 싸울 때. 근데 그 산속 그 조룡인가 거기에 있다 보면은 이 기병을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합지졸입니다. 한번 애들 움직이고 나면은 병력이 그냥 쭉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장수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아마 생각했는 게, 아, 차라리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살기를 싸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뭐 참패를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외군에게도 타격이 좀 있었어요. 뭐 초창기에는 잘 싸웠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탕금대 또 물가에 있는 데다 보니까 이 뭐 약간 물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오전까지 잘 싸우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적들은 조총부대로 걔네들은 상관없고. 그래서 신립이 결국에는 거기서 참패하고 아마 죽죠. 근데 이 일 아까 상주에서 패한 이 친구는 또 도망갑니다. 평안도 쪽으로. 얘는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요. 진짜 개념 없는 그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립이 여기서 패하게 되면서 조선에 있어서 그 군사의 의미는 없어졌어요. 군대가 없어요. 정규군이. 이순신이 갖고 있는 해군 병력 뺏기는 없는 거예요.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4월 29일 날 일본군이 동대문 앞에 나타나요. 뭐 지금이야 그냥 뭐 KTX 타고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몇 번의 전투도 있고 싸우고 올라가고 대규모 병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4월 13일 날 시작해서 4월 29일 날 동대문 앞에 왔다는 거는 이건 그냥 온 게 아니라 거의 걔네들 뛰다시피 앞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상주에서 그냥 패했죠. 황금대에서도 그냥 패했죠.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긴장을 해서 천천히 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야, 뛰어! 그래갖고 5월이 되기 전에 앞에 도달합니다. 이때 선조는 벌써 도망가기 시작했죠. 궁성을 버리고 그냥 다 도망갑니다. 개성을 지나갔고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가버려요. 근데 그 의주 가서 또 뭐라고 보냐면 자기는 황제가 있는 땅에서 죽겠대. 그러면서 자기는 요동으로 넘어가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하들이 그거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여기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의주에서 그냥 머무르게 되죠. 이 임금 국왕이 된 사람이 그냥 도망가 백성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컸고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선 백성보다 사실은 더 황당하게 생각했던 애들이 있어요. 당황했던 애들. 일본군이에요. 자기네는 그냥 도성만 점령하고 선조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나고 조선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이씨 선조가 도망가 버리네.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싸우잖아요. 얘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빅토리아 데스 아니면 할복하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뭐 윗대가리 바뀌는 건 바뀌는 거 I don't care. 자기는 자기네. 이놈이 점령하면 이놈들, 저놈이 점령하면 저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일본 애들이 선조가 도망가니까 이게 황당한 전쟁 빨리 끝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선조가 도망가니까 일본 장수가 황당한 거죠. 거기서 이 전쟁이 약간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 보통 뭐 한 6갈래로 침투를 하는데 한 명은 들어와서 함경도 동해 쪽으로 쭉 타고 올라서 함경도까지 올라가고 그게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죠. 일본군 중에서 제일 악랄하고 제일 호전적인 인물이에요. 그 친구가 가토 기요마사가. 그리고 이 사람을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아까 상주 춘주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소송행정 권희시 육기하나 그 친구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 경상 좌도에서 우도로 넘어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충청도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요. 일본 수군은 서해로 올라가면서 보급품을 갖다가 해주려고 했어요. 한강을 통해서 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양, 임진강, 그 다음에 의주, 압록강 쭉쭉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가또 군대는 합병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희시 부대는 평양까지 올라가요. 근데 평양에서 딱 멈춥니다. 평양에서 의주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진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돼요. 그리고 얘들 생각은, 얘들의 개념은 왕이나 장군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그거 하나하고 의병이 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의병이 일어나네. 왕은 도망갔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의병이 왜, 얘들은 왜 그러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병이 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의병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홍의 장군이라는 곽재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네 그 노복들을 데리고 전투를 시작을 해요. 그게 또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의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그냥 올라가던 병사를 갖다가 분산을 시키거든요. 거기다 그 의병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병력을 또 띄엄띄엄 떨어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전투력 쭉 내려가죠. 그리고 곽재우가 이제 경상우도, 여기서 경상우도 좌도, 뭐 전라 좌도, 우도 그럴 때는 지금하고 좀 개념이 틀린 게 한양에서 딱 바라봐갖고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쪽이 왼쪽에 있으니까 좌도, 이쪽이 우도예요. 그러니까 곽재우가 어디를 저기를 했냐면 낙동강 전선을 지키신 거예요.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그러면 강을 넘어갈 때가 사실은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투력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습, 게릴라 전투. 그러니까 거기에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얘네가 이쪽 전라도로 넘어가서 충청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병력이 거기서 끊어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일본인들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의 영웅. 4월 13일 날 일본이 침략을 하는데 아주 대단하게 4월 12일 날, 이건 음력이에요. 4월 12일 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갖다가 대포 다 전투 다 장착해갖고 완벽하게 시험을 끝냅니다. 전투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딱 4월 12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일본 수군이 이 서해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꽉 막혀갖고.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지는 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00% 이긴다, 100%의 확신이 없으면 안 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일본군과 조선 수군과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 배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일본은 사실은 지네가 육지에서 120년 동안 내전을 진짜 쌈박질을 했지 수군의 수준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해적들을 그냥 야 니네 오늘부터 일본 수군 맡아 그랬는데 일본 수군의 배와 조선의 배는 틀려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은 조선 수군은 대포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북선에도 달려 있고 이 판옥선에도 대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의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본 수군은 해적질을 하던 애들이잖아요.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배 밑이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있어요. 그래야 빨리 갑니다. 기동성이 있고 빨리 가서 빨리 올라가서 요락질을 해야 되니까 빨라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취약점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대포를 달 수가 없어요. 물론 달 수는 있어요. 달 수는 있는데 한번 포를 쏘고 나면 그 반동력에 의해서 이 배가 다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못 달아요. 걔네들은 오로지 그냥 가갖고 올라가서 누락질을 하는 거에 그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배들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편업선은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사이즈가 틀립니다. 일본 배가 한 1층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조선의 편업선은 한 3층 크기예요. 굉장히 이 밑이 팽팽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를 장착해서 포를 쏴도 괜찮습니다.
크기도 크고 나무 재질도 틀려서 거북선 같은 경우는 막 돌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부닥치고. 지금도 사실 그런 전법이 있어요. 해군이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배 척수가 많아. 그리고 요즘은 대포를 쏘면은 대포는 포탄이 이제 날아가서 이제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 파괴력에 의해서 죽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로는 대포는 그냥 그 쇳덩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영화 보면 막 터지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 부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랑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박살내잖아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딱 바다에서 딱 보면은 이거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쏴도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척수는 맞아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보통 이 포로 쏴서 그냥 다 부서지고 그리고 걔네들은 포가 없고 조총이 있는데 조총 같은 경우가 임진왜란 때 걔네들이 갖고 왔던 조총의 사거리가 한 50보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보는 뭐 50m밖에 안 되는데 배에서 쏘는 대포나 이런 거는 거의 한 1000m, 1km까지도 날아가고 500m 이상 날아가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전라도 곡창지대를 갖다가 접수한 다음에 거기서 곡식이나 이런 걸 다 뺏어갖고 서해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그거 보급품을 해야 돼요. 보급품을 이쪽으로 육지로 옮기긴 되게 힘들대요. 배로 하는 게 훨씬 쉽답니다. 근데 그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갓도부대는 함경도 끝까지 올라간다. 근데 본인시대는 평양에서 그냥 딱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보급 안 되죠. 병력 분산됐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본인시대의 출신이 어디냐면은 이 남쪽 애들이 제주도보다 더 남쪽 애들이 걔네인데 걔네가 4월 13일 날 왔고 평양 갔을 때가 한 10월 정도 됐는데 그게 10월이면 음력이거든요. 그리고 평양의 위도가 거의 북경하고 비슷합니다. 추워요. 헛바지에다가 게다짝 신고 열심히 왔는데 보급도 안 되지. 이건 늘어나지. 그러니까 평양에서 딱 멈춰 우주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대신에 각도부대는 다 가고 이쪽 서쪽 전라도나 이쪽 해안 쪽은 이순신하고 곽재우나 이런 의병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선조가 계속 살아남고 명나라로 도망가고 싶고 안 도망가도 살 수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평양성에 이제 머무를 때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명나라가 조선을 의심했어요. 쟤네들이 일본하고 짜갖고 명나라를 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병력 보내지 말자.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 야, 수당에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고구려의 후예가 저렇게 박살이나? 이해가 안 가. 명나라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제주도에서 뭐 파견됐던 관리가 상을 당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잘못하고 중국 그 남방 지역까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북경을 통해서 넘어오는데 가는 그 도중에 명나라에 있던 관리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은 안 통해도 가능한 게 있잖아요. 한자를 다 쓰기 때문에 필담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걔네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관리한테. 야, 도대체 조선이라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센 거야? 수당에 100만 대군 또 다 물리치네?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건 약과야. 옛날에는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이었는데도 그렇게 셌는데 지금은 다 통일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대한 인식은 옛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대단하고. 그리고 조선 초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고요. 군사력,
뭐 발연기 이런 거 있었어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영화 뭐 신기전이나 그거 보면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기전이 뭐냐면 화차, 그러니까 중국의 화차. 지금 지금도 굉장히 그 주의를 끌고 있는 무기죠. 한국군에서는 그 달연장이라고 해서 24발짜리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 있고, 북한군에서는 그 방사포죠. 최근에 썼던 뭐 대형 방사포라고 얘기하는데, 한국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사포거든요. 그 무기 무섭습니다. 하나 쏘면 웬만한 그 축구장 크기, 야구장 크기는 아주 흔적도 없이 장사정포 그거 비슷한 거였어요. 그거를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사력이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내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파병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삼키고 요동 쪽으로 해서 만주벌판으로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는 그냥 허허 벌판이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100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야지 걔네들을 막을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10월 달인가 요동 쪽에 있는 병사 한 3,000명만 보내요. 근데 멋모르고 대폈다가 아주 속단 말로 강아지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다음 12월 달쯤에 5만 명의 병력을 이여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어져서 보냅니다. 근데 이여성이 누구냐면은 이게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이성량이고, 이성량은 누구냐면은 그 요동을 지키는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어란족.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할아버지 때 함경도 쪽에 살다가 뭐 간통 사건을 인하여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무관으로 출세를 해요. 그리고 이 이성량이 누르하치를 그 크게 키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이여성이고, 이여성이가 5만의 군사 요동 병력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여성이가 조선족이니까 명나라에서는 믿지를 못해요. 다른 이민족을. 그러니까 한족인 최고 사령관으로 경락이라고 하는데 성웅창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걔네는 남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여성이 데리고 들어온 애들은 기병 출신입니다. 여진족하고 싸우던 애들. 남병은 뭐냐면 포병 위주로 들어와요. 거기서 평양성 전투가 크게 벌어지고 그 대포의 위력, 그 당시 갖고 왔던 게 이제 불량기포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씁니다. 펠크? 그거를 갖다 음역한 거예요. 불량기포. 그 포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그래서 고니시부대가 거기서 아주 대패를 하고 그냥 물론. 근데 송웅창하고 이여성하고의 알력 관계가 있어요. 근데 송웅창이가 평양성 전투는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황제한테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여성이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아이씨, 나도 싸웠는데. 근데 얘네들이 도망가니까 얘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 들어오냐면 그 파주에 보면 벽장원이라는데 거기까지 밀려 들어와요. 근데 계속 일본군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뜩 보니까 얘네가 대포가 없네. 부대포로 밀고 오네. 군이시한테 보고를 해요. 얘네 부대포인데요. 그래? 야, 그럼 여기서 한번 붙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병력이 집결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갓도 부대가 함경도까지 올라갔는데 함경도에서 얘네가 끊겨버리면 자기네가 퇴로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 그냥 쭉 밀려옵니다. 그리고 한강 도성 근처에 있는 모든 병력이 다 가요. 그래서 벽제관에서 이호성을 갖다가 기습을 했죠. 아주 백병전이 돼버렸어요. 거기서는. 포가 없으니까. 둘이서 그냥 백병전이 돼버렸는데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일본 칼은 스쳐도 중상.
잘못 맞으면 바로 그냥 사망. 명나라 노사는 그게 안 돼. 대포도 없어. 거기서 아주 대패를 해버리고 이여성이가 다시 평양으로 물려갑니다. 그 밀려가면서 얘네들이 그 전투에 대한 의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명했던 뭐 유성룡이니 조선의 대신들은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가서 평양 가갖고 그 명나라 장수한테 야 빨리 더 밀어붙여라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어느 거하고 오버랩되냐면은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밀려들어오면서 평양이 다시 아니야 일사후퇴 때 서울이 또 뺏기잖아요. 그때 김일성이가 팽덕회한테 와갖고 빨리 밀어붙이자 그러는데 팽덕회가 거절을 하죠. 우리가 왜?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무슨 일이 보고 있어. 그리고 잘라버리거든요. 이여성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요. 모든 대신들이 와갖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일본군을 좀 싹 몰아내 달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한번 깨진 것도 있고 더 이상 자기도 이제 피를 흘리기 싫다는 그런 안 나가요. 거기서 움직이질 않아. 조선 대신들은 매번 와서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제 그때 행주대첩이 있죠. 행주대첩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한양 밑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갈 때도 상황이 어땠냐면은 명나라 군사가 도망가는 일본군에 호위를 해줘요. 건들지 못하게. 조선 군사가. 그렇게 협정,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한강 도망해가고 밑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일본군이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이쪽에 점령을 했어도 너희들 백성은 괜찮다. 농사 짓던 사람 농사 짓고 일하던 사람 일하고 우리는 너희를 지키러 온 거지 우리는 너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틀려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평양성 전투 이후 벽전한 전투 이후에 이제 이 전쟁의 소강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제 2기로 분류되는 건데 강화 협상을 약 4년 동안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립이 패한 이후로는 소위 말하는 조선의 반군이라는 개념은 없고 작전권이라는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명분만. 근데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작전권 없었죠. 전시작전권 지금도 없네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4년 동안 협상을 합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일본 측에서는 권이시가 하고 명나라 측에서는 신유경이라고 하는 상인 출신 애를 갖다가 하는데 얘네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4년 동안 양쪽 정부를 다 속여요. 명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저기 인정해줄게.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명나라의 황렬을 자기 첩으로 줄 거. 조선 8도 중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를 일본에 띄워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거. 양쪽의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를 보고를 안 해요, 양쪽에.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끕니다. 그 4년 동안 누가 다 죽어나가겠어요? 조선의 백성들이에요. 유일하게 전라도 지역만 일본군의 침략이 좀 덜했죠. 근데 전라도라고 괜찮았을까요? 모든 물자의 증발, 모든 사용할 거를 다 전라도에서 증발합니다. 죽어나가는 것을 아주 다양한 이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그냥 10%도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 다 질병, 약, 못 먹고, 또 의료 체계 지원 못 받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4년 동안 조선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상상을 못하는 피해죠. 특히 이 전투를, 옛날에는 전투를 하면은 그 목을, 수급을 모아서 그걸 자기 전리품으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머리다 보니까 너무 커.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귀로 해.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귀는 2개거든요. 한 명 받고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뭐래? 코. 근데 이거를 죽은 사람한테 자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산 사람 뒤에 산 사람 코를 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무슨 성형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조선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 감히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4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임진왜란의 3대첩 있죠. 진주대첩, 안산대첩,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저 위쪽이니까 일본 애들이 건들지 못해요. 이순신 장군은 감히 더 생각도 못합니다. 이순신한테 덤빌 생각은 못해요. 충분하고. 제일 만만한 게 진주대첩이죠. 진주대첩이 초에 이겼는데 그 강화시 53년도인가?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려요. 야, 진주 거기를 아주 박살을 내. 그 당시 진주에 있었던 군사가 5천밖에 안 돼요. 백성들까지 다 해도 5만. 근데 일본군은 약 8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갖고 제2차 진주전 전투를 일으킵니다. 물론 완전히 조선의 패배로 끝나죠. 심지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개, 돼지, 소까지도 다 죽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강화 시기에 일어나. 근데 그것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당하고 끌려가고 힘들어졌고, 강화 시기. 그러다가 이 강화가 늘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고니시한테, 야, 너 여기서 죽든지 조선을 나한테 다시 갖고 오든지. 그래서 정유재란이 발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약 한 15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제일 일본에서 문제를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이순신의 수군이에요. 이순신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요. 갓도 부대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걔들을, 그 정보를 계속 거짓 정보를 흘려서 조선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 선조는 이순신한테, 야, 너 빨리 가서 갓도를 잡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순신이 봤을 때 이거는 100% 함정이거든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부하다가 한양으로 합성돼서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원균을 내려보내죠. 근데 원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오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좀 전선을 좀 정비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도원수 권율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아요. 근데 원균이 그 권율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아요.
위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한테 가서 웅덩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열받죠. 자꾸 푸시는 하죠. 그래서 모든 함대를 총 이끌고 출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전멸을 해버리죠. 칠전장에서. 근데 다행히 그 배석이라고 하는 병사 우수상가 그 사람 직함이 그 사람이 도망을 가요. 자기 배에 12척 갖고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게 나중에 명량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순신이 명량 대첩을 일으키는 거, 이기는 거, 우연찮게. 그 정규제란이 이제 시작되고 또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조선은 또 한 번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또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평양성 전투가 있은 이후에 선조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선조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나쁘고 무능하고 못됐고 그거를 다 갖추는 것 같아요. 평양성 전투에서 명분이 이기자마자 선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요즘 의병들은 걔들 혹시 밤만 축내는 애들 아니야? 일 좀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에는 의병들한테 막 배우를 굉장히 잘해주고 벼슬도 주고 뭐도 해주고 뭐 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명나라에서 딱 한 번 이기고 전세가 좀 바뀌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갖고 의병을 아주 하창시치고 그래서 그 뒤로 의병은 뭐가 되냐면은 주로 그 명나라 병사들 뒤치다거나 불량수송 이것만 계속. 그리고 의병장의 말로가 사실은 대부분 다 안 좋아요. 곽재우도 곽재우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지만은 그 사람은 뭐하냐? 자기 동네 그 비스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도임처럼 나는 저 한양 정부에 전혀 신경 안 써. 나는 그런 거 몰라.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역모로 몰거나 핑계를 대거나 해서 의병장의 말로들이 진짜 뭐 싸우다 죽고 역모로 다 죽는데 그거를 보고 갑자기 딱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진왜란 때는 의병의 활동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나중에 한 20, 30, 30년 전 후에 일어나는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의병 얘기가 별로 없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괜히 의병 나섰다가 말로가 좋지 않은데 내가 왜 의병? 그 뒤로는 의병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조가 그 짓을 합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가 계속 유지되고 조선이 유지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아마 성리학의 영향이 있어요. 역성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꿀 역자의 성자 그래서 성을 바꾸는 혁명을 해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켜도 역성혁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왕족을 데려다가 앉혀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선은 유지가 되는 거죠. 잘못되게. 그 전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명나라도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고 하는데 조선은 그냥 이어져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조를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한 9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공신을 정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호정공신이라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선무공신이라고 하는데 선무공신은 20명밖에 안 해요. 그것도 이순신, 권율, 원균 요 3명만 1등 공신, 선무 1등 공신 나머지 뭐 그치. 근데 호정공신은 90명이나 자기 따라가는 게 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나라 가서 구원군을 요청하고 명나라가 싸워서 이겨서 조선이 다시 됐다. 그 표현을 갖다가 이제 제조지은이라고 하는데 다시 제자에 지은 어조사지에 은행이 있어서 제조지은이라고 하는데 이 제조지은이라는 그 의식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명나라에 대해서 아주 충성을 하죠.
근데 지금 한국도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이 한국전쟁 때 와서 참전해서 도와줘서 메가더 동상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나? 메가더 동상이 미국에 있나요? 메가더 동상 자, 메가더 동상이 세워집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에 대한 원래 사당이라는 거는 죽은 다음에 세우는 건데 이 여성에 대한 사당은 생사당을 세워요. 살아있는데 사당 세우고 송독비 하고 문집 만들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때 들어온 게 이제 관우에 대한 그 신앙이 많이 들고 관우를 자기 저기 주 신으로 하는 무당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저기 메가더를 또 하는 그 무당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옛날에는 그 양담배를 못 폈잖아요. 외제담배를 못 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경찰 건물에 걸려있는데 양담배를 이만큼 갖고다 걸렸어요. 당신 뭐냐? 동시 담배 펴? 아니 담배 안 펴. 근데 왜 이거 양담배를 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우리 메가더님이 외국분이신데 한국 담배를 주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한 거예요. 미국에 대한 감사하다고 태극기하고 성조기까지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 여성에 대한 생사당 세우죠. 문집하죠. 송독비 세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명나라 장수들도 이제는 요구를 해요. 자기 집에 귀향할 때 야 내가 조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울 때는 송독비는 좀 그런지 몰라도 가져가기 힘드니까 야 문집을 하나 좋은 글로 써갖고 해서 만들어줘. 막 서로 요구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이 갖는 의미가 임진왜란 이후로 우리와 조선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임진왜란이 미친 영향을 잠깐만 얘기하고 시간 없는 관계로 빨리 끝낼게요. 임진왜란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군을 하면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죠. 그러면서 이제 철수 명령을 내려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로 첨단 기술, 지금으로 하면 첨단 기술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조선에서 가져갑니다. 일단 사람들 다 끌고 가요. 제일 유명한 게 뭐 도공이겠죠. 그 전에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유럽에 수출할 정도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조선의 도공들을 잡아다가 가서 도자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거를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뭐 지금도 나와 저희 뭐 이상평 또 누가 있죠. 뭐 이런 사람들 도공들 후예들 있죠. 심지어 누구까지 잡아가냐면은 여자 중에 이쁜 여자가 아니라 바느질 잘하는 여자. 바느질 잘하는 여자도 골라서 잡아가요. 그래서 일본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50만도 얘기하고 몇십만도 얘기하는데 최한 20만 명 이상이 끌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노동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만 가져간 게 도자기 있는 거 다 가져가죠. 서책 다 가져가죠. 성리학도 엄청 발전합니다. 그전에는 성리학 수준이 사실 굉장히 모든 게 낮았어요. 맨날 110년 동안 뭐 쌈박질 했는데 뭐가 높아지겠어요? 굉장히 수준이 형편없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국력은 아주 일치월장입니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리고 많이 훔쳐 노동력도 많이. 옛날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자호란 때 한 번에 청나라에 끌려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명이 끌려갑니다. 30만 명. 걔네들이 왜 끌어갔을까요? 그 노동력을 쓰라고 끌어갑니다. 여진 쪽의 규모가 한 20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명나라 그 당시 인구는 약 1억 5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0만 인구를 가진 사람이 1억 5천을 가까이 이긴 거예요. 노동력이 그 사람이 이긴 거 굉장히 부족했어요. 청나라에서. 그래서 포로로 잡으면 죽이지 않고 걔들을 다 그냥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어요. 재활용 다 해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많은 그 다이녀들이 조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타격, 손실이 굉장히 많은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때 한 명의 군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1602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하고 한판 크게 없습니다. 새끼 가하라 전투인가? 거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겨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조선에 군사를 파견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군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 그러면서 국력 세졌죠. 돈 많아졌죠. 자기 밑에서 덤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애들은 많이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정권의 안정적인 걸 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문화적 수준도 높아졌죠. 수출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아져요. 일본. 명나라는 어떠냐? 명나라는 약 임진왜란 때 쓴 전비가 한 700만 량 정도 된대요. 근데 700만 량이 어느 정도 보냐면 그 당시 명나라가 받는 3년치 세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저기를 썼죠. 최고 많을 때는 한 10만 명이 조선에 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1인당 걔네는 다 용병 시스템입니다. 받는 월급이 한 냥 반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만 냥 이상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쓴 게 한 700만 냥 정도 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를 틈타갖고 여진족이 굉장히 강성해지잖아요. 누르하치가 싹. 그 여진족 그 누르하치가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량이 가장 큰 역할을 또 해요. 그 다른 여진족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르하치의 아버지, 할아버지, 누르하치가 이렇게 3대가 같이 출전하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쟤네들을 우리가 설득시키게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뒤에서 명분이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둘이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발사고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오발사고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성량이가 미안한 거예요. 누르하치한테. 그러니까 누르하치한테 뭐를 보상으로 주냐면 그 여진족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진족은 그 생산을 못하는 필수품을 못해요. 다 교육으로 명나라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 애들인데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무역권 종이 한 장씩을 줬어요. 부족마다. 근데 이성량이가 미안하니까 누르하치한테 그거를 어떤 기록에는 30장이라고 나오고 어떤 기록에 20장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20개 부족이 할 수 있는 그 무역권을 준 거예요. 거기서 누르하치가 굉장히 급성장, 경제, 돈.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뭐가. 거기서 굉장히 급성장합니다.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여성의 아버지 이성량이고 그 사람이 조선족이 된 거. 그래서 결국에는 명나라는 망하게 되죠. 청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일단 그 선조의 권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조를 옆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서인이에요. 대부분 호정공신들이 다 서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대신에 열심히 싸웠던 광해군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대북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무공신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광해군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둘째고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뒷배경이고, 자기가 임진왜란 때문에 한번 싸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임진왜란 전까지는 조선은 뭐 살라고 그러면 그 쌀 등짐 지고 가서 쌀로 교역하고 그랬어요. 근데 명나라 분이 들어오면서 은이 되는 걸로 은본위제로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상업의 개념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인구의 변화인데,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의 인구는 약 400에서 500만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로 죽었을까요? 150만 명. 많이 끌려가고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토지도 170만에서 한 45만 결, 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분의 1로 그냥 쭉 줄어요. 경제력도 완전히 작살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하고 저 옆에서 그 평양 그 한국전쟁 때 평양 그 폭격한 얘기하시는데,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궁궐이 싹 불타버립니다. 지금 있는 궁궐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 새로 만든, 조선 초에 만든 건물은 없습니다. 다시 천조가 황궁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어느 대궁집 그냥 거실에서 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궁을 다 광해군 때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궁궐을 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책이나 이런 게 많이 분실되고 탑니다. 심지어 그 조선왕조실록을 갖고 있던 4대 사부 중에서 진주 사부인가? 거기 하나만 대략 남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시 베껴 5군데로 납니다. 모든 많은 서책 불타고 뺏기고 가죠. 대신에 저거는 있어요. 의학은 좀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전쟁 시기에 제일 발달하는 게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그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전쟁을 하고 나면 그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기록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남대문에 어떤 남자애들 몇이 침 질질 흘리면서 폐혈을 입고 있다. 전쟁의 트라우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이게 임진왜란 누가 이긴 전쟁일까?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여태까지 배워왔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임진왜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너무 결강을 해주셔서 시간이 오바돼서 정말 필요한 질문만 두 분에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 질문 하지 마시고 이순신이 살았으면은 어때 전복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제조산하라는 말하는 거 보면 제조산하 제조산하? 예, 제조진이었다. 예. 그거 보면 뒤집어 없겠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렇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체 성리학이 확 뿌리 박혀 있어갖고 심지어 명나라 장수로 참여한 애들이 뭐 양명학자도 많고 뭐 주역하는 애도 많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 조선 대신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니네 조선은 왜 이렇게 성리학만 하고 난리냐? 다른 것도 좀 해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는 똑똑한 애들 몇 명 뽑아서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양명학에 대해서 좀 가르쳐줄게.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혁명이 못 일어나요. 그런 성리학 이게 감정이 커. 제 생각입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또 다음에도 늘
이렇게 응? 다음에도 우리 송 선생 한번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